전국 곳곳에서 교회나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80일 만에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까지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포인트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상한 반면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인 3천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오늘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본격적인 심리 분석에 나섭니다.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한 남북미 연쇄대화를 구상하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맞서 시위대가 군용 트럭에 수류탄을 던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가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포스코 계열사는 미얀마 군부 기업과의 합작 관계를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중요합니다. 20대 잇몸 부러우신가요? 30대 잇몸 어떠세요?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세대는 달라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통하는 건 말이지. 이 사람한테 딱 통하고 저 사람한테 딱 통하고 당신에게도 딱. 그래서 초월홍삼이지. 모두에게 딱 통하는 홍삼. 초월홍삼.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실래요? 또 이겼네요. 세상에 없던 빛 네오. 마침내 새로운 라이프의 중심이 되다. 네오 QLED AK. 사.7 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3일 동안 펼쳐진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 마무리됩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의 선거전 열기는 뜨겁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김승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를,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강세인 지역을 찾아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현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원에서 만난 어머님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내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며 저한테 반드시 당선되어 달라고 오히려 그 간절함을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낡은 집을 내 돈 들여서 내가 다시 짓겠다는데 몇 년째 못 짓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네, 박영선 후보는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타고 오늘 마지막 날이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과 진보층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네요. 예,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강세인 중랑, 강북 그리고 노원 지역 등을 돌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선거 막판까지 공방이 참 치열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쟁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공직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그 높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더 많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2배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네, 박영선 후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해야 된다 강조를 한 걸까요? 바로 LH 사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박영선 후보 특검을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황이었는데 박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특검도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를 더 키워서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데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집중 공세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간 거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은 대통령 탓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과거 막말이 다시 재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로 비유하는 것이 논란이 되자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렇게 처음에는 따졌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말한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LH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또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월세를 올린 걸로 나타나면서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LTV DTI 그러니까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올려주겠다. 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본인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예를 들면 9억 원 이하 공시지가 그 주택의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공공기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 없는 1주택자 그리고 재산세를 깎아주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만이라도 동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외에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이번 보궐선거에 빼놓을 수 없는 쟁점입니다. 이를 둘러싼 공방 결국에 MB 시즌2냐 박원순 시즌2냐 이런 프레임 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후보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BBK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얼렁뚱땅 거짓말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증거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장입니까? 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도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등 실패한 국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가 함께한 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박원순 전 시장에 비유하는데 그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책임을 묻고 동시에 그 박원순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뭐 주택 정책 같은 것들도 그대로 갈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종의 아바타 전쟁이니까 좀 씁쓸한데요. 네. 또 다른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인데요. 먼저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이 도쿄 아파트 문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고 사찰을 받았던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매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서 탄압을 받았고 남편도 도쿄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때 아파트를 샀다가 다시 팔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대를 준 기간이 있고 또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아서 등기상 소유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 관련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저항이 있었고 거기에 좀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좀 과도하게 경찰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생겼던 사고였다. 용산 참사 당시 임차인들에게 원인을 돌렸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물론 오세훈 후보는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책임이 있다, 유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봤는데 두 후보 관련한 검색어, 이 검색 횟수도 비교를 해봤다고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높은 검색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을 보면 단일 후보로 결정됐을 때, 또 심야 협상이 결렬됐을 때였고요. 또 양 후보 모두 TV토론회 때 검색량이 꽤 많았던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포털 트렌드는 단순히 검색 빈도를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지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하루 앞두고요.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봤는데 이제 부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백종규 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부산시 용호만 유람선 선착장에 마련된 YTN 부산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하루 앞두고 부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김영춘, 박형준 후보 모두 릴레이 유세 한창이라고요. 네, 이곳 부산의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 서울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비워진 부산시청 7층 시장실 자리의 주인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오전이면 결정됩니다. 부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여야 후보들 오늘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부산 전역을 돌면서 릴레이 현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민주당 김태형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현장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유세 시작 전 화상의원총회에서 김 후보는 민심이 바뀌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릴 인물이 중요하다. 인물론으로 시민의 여론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 남은 선거는 기간 동안 저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네, 김 후보 어제 5개 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의 11개 구를 차례로 돌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현장 유세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후에는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으로 향해서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부산 전역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전에 5개 구, 오후에는 5개 구를 또 찾으면서 바닥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는 유세 전략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유세 현장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실정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무능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은 위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네, 박 후보는 가덕도도 찾아서요.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살피고 주민들도 만난 상황입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의 명동이라 불리는 서면거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았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을 찾아서 김영춘 후보 유세 일정에 참여했는데요. 화상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뚝심 있게 추진할 사람은 김영춘 후보밖에 없다며 반드시 부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도덕성이 파탄난 우혹투성이 후보는 부산의 망신, 부산의 짐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가족기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사익 추구 후보에게 부산의 경제를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서울, 부산 후보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또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현 정권을 향해 저질스럽다는 험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염증을 느낀다 하시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다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다는 분석 때문에 여야 모두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지도부도 당 조직을 총동원해서 오늘 서울과 부산 곳곳을 다니며 총력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후보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자리 누구에게 돌아갈지 저희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478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습니다. 560명에 육박했던 지난주 후반보단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는 증가세가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방역 관련 주요 통계에는 경고등을 넘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은 80일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2.5단계 범위의 상한선마저 초과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2를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를 아직 모르는 신규 확진자 비율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앞선 일주일 기준으론 28.3%에 달합니다. 방역망의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통한 확산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중요한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이런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남아공 변이의 지역사회 감염까지 처음으로 확인돼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경찰이 어제부터 유흥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 12곳에서 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역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젯밤이었죠. 현장에서 불법 영업 단속 점검이 있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현재 유흥업소가 집중된 곳인데요. 어젯밤 이곳에서 서울시와 또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직원들로 꾸려진 합동 단속반이 어제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첫 점검 대상이 된 업소는 모두 123곳이고 이 가운데 모두 12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환기를 주기적으로 했는지를 기록하는 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가 7곳입니다. 그리고 의무화된 전자출입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는 3곳이었고 또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 그리고 출입구의 업소 이용 가능 인원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은 사례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도 합동 점검반과 함께 점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잠시 현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QR코드 확인하면서 이 업장에 누가 왔는지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환기대장에서 환기대장을 3회 이상 해야 되는데 2회 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 인원 가능 게시도 인원도 잘못 산정해갖고 지금 표시해 놓으신.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명단을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에 넘겨 별도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영업정지 2주와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영업시간을 넘겨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한 건이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관내 유흥시설 4천여 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어제부터 보름 동안 전국에 있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인데요. 특히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지역에 있는 서울과 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입니다. 네, 박희재 기자, 식당과 카페 명부 작성도 단속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문을 할 때 손으로 출입 명부 많이 작성하시는데요. 보통 2명 이상이 방문할 때 1명이 명부를 쓰고 그 외에는 비고 외에 몇 명이라고 쓰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지금부터는 단속 대상입니다. 모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명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 모두 7가지가 적용되는데요.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 강남구의 경우 하루에 들어오는 수칙 위반 관련 민원만 평균 40에서 50건 정도라 이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60명,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6,230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8만 9,731건이며 이 중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만 7,261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4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46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11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5명 증가한 112명이고 어제는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보도 참고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장 중심의 집단 발생 관련 유형별 현황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장 관련 집단 감염 발생은 총 161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3,462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사례 1건당 관련 확진자는 21명에서 24명이었습니다. 발생 추이를 보면 1월에 41건 844명, 2월에 60건 1,408명, 3월에 60건 1,21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으로서 1월부터 3월까지 총 54건, 1,280명이 발생하여 전체 집단 발생 중 37%를 차지하였고, 서비스업, 육가공업, 도소매업 관련 순으로 집단 감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장 집단 발생 사례로는 충북 충주시의 육가공업장 관련해서 68명, 경기도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 관련 140명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관련 집단 감염으로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82명, 경기도 광주시 재활용 의류 선별업 관련 2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육가공업은 유행 한 건당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 규모에 대비해서도 환자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표 환자는 대부분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였고, 이후 동료, 그리고 가족, 지인 등에게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증상 발생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환기가 불충분하고 밀폐된 작업 환경,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데 또는 공용 기숙사 생활 중에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사업장 관리자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과 함께 사업장 내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그리고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직원들에게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6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 5,970명으로 총 99만 9,87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316명으로 총 2만 7,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신규로 3만 3,195명이 접종받아서 누적 접종자는 24만 5,698명으로 접종률은 5.8%입니다. 이번 달에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분들은 총 6만 8,32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은 각각 1.5%와 9.1%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분들의 1차 접종률은 각각 58.7%와 31.5%였습니다. 1분기 접종자 중에서 신규 1차 접종자는 2,775명으로 75만 4,172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85.4%였습니다. 1분기 접종기관을 대상자별로 보면은 요양병원은 18만 5,697명, 요양시설은 10만 2,084명, 1차 대응요원은 6만 4,356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4만 72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 6만 82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만 7,691명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만 1,141건으로 이 중에 1만 976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의 사례였으며
10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0건의 중증 의심 사례, 36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22개소 추가 개소되어 중앙권역센터 포함 총 71개소로 확대됩니다. 추진단은 어제 22개 센터에 백신 배송을 완료하고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모든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개소를 목표로 이번 달까지 총 267개소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센터의 개소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지정 접종 일시를 꼭 확인하시고 접종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동의했지만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자체별로 접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예정일과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염려하지 마시고 순서를 기다려 접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이상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른 OECD 국가의 환자 발생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환자 발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지난달 400명 수준의 환자 발생이 500명대로 올라섰으며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염려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위험이 특정하게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의 원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 경험하였던 이미 알고 있는 감염 경로를 통해 유행이 지속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억제하는 사회적 대응 전략의 효과가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순간의 방심은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상이 발생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중단하시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증상은 특이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이 아픈 증상인 인후통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경우, 또 미각과 후각 소실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이나 등교, 외출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힘든 갑갑함과 불편을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방역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송구한 마음입니다.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고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여 주시던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국민의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모두가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참여의 힘에 감사드리며 저희 방역당국 또한 유행이 보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3월 31일 이후로 5일간 500명대 환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주일간 평균으로도 5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 전국으로도 확대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막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느 특정 장소 집단 감염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방역 지표들도 좀 보니까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2를 넘었는데 아무래도 유행의 확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07은 지금 뭐 아주 숫자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지난 일주일간 보여줬고요. 과거에는 이제 1 미만이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1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치상으로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확대 기록에 있고 그 외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인 그런 경우들도 지금 계속 증가해서 20% 정도에서 28.3%까지 증가했고요. 또 감염 그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환자 비중도 지금 39.8% 거의 40%가 됩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돼 있는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뭐 4차 유행의 분기점이다. 뭐 이렇게 우선은 좀 우려를 하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차 유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 지금 아직은 어렵고요. 다만 그러한 면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예방책과 관리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조정을 또 오는 9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최근 일주일 지역 발생 확진자 비율인데 이게 지금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2.5단계의 상한선까지 지금 초과한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격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아직 격상을 논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해서 격상이 필요한 것을 논의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효과성 검토는 예측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를 전제해서 거리두기 격상하는 것인데 만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누적 증가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대응을 해서 밸런스가 맞춰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그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원인과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있다면 이 증가하는 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교수님 말씀을 좀 달리 그 질문을 좀 드리면 결국 거리두기 격상을 하더라도 별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 같은 경제적인 피해만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효과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부분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역학 조사와 같은 방역 조치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집단 감염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었던 방역 방식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오시는 분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즉 앉아서 기다리는 방역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감염되어 있는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찾아내는 노력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이 노력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에 그 집단 감염에서 기다려서 찾아가는
환자 발생을 찾아내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적절치 않은 점도 있다라는 지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도 좀 다른 대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선제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아까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 뭐 제조업이나 여러 그런 위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가서 그런 곳에 가서 전수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무증상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감염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선제적 조치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또 더 안 좋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공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이제 처음으로 또 확인이 된 건데 방역 당국이 이번 그 케이스가 해외에서 입국한 경기 김포시 일가족 관련 사례와 좀 역학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말씀대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라든지 아직 역학적인 고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그런 지역에서 있었다는 존재만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금 환자가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것은 이제 강서구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 이전에 동일한 시간대에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 감염자 간의 강서구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간적인 이 일치성이 있다 그러는데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더 나가서 지역 사회에 이 김포발 변이 바이러스의 접촉이 아닌 지역 사회에 이미 감염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내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 경로를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 속도, 감염력이 훨씬 과거의 바이러스보다 높다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감염 전파력이 1.7배 높다면 대응 조치도 1.7배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됐든 방역 조치든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감염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 지금 접종된 것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 고려와 우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명백한 입증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일부 실험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혹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우려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남아공 변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일단 서둘러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선결 조건인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 전에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네. 아직은 그래도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막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순서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여라도 지역사회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 항존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더 찾아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수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확진자 중에서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해서 선별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 보건당국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당국이 검토 중이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한 그 젊은 층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이후에 혈전 형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지금 계속 조금씩 내고 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 영국 그 전문가들도 보건 당국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됐거나 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 갖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다 보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점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감,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은 조금 기다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뒤에 뭐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된다 이렇게 상품명을 언급한 이후에 타이레놀이 약국에서 뭐 다 팔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한약사회가 상품명 대신에 성분명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됐던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발열 증상이 좀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고 그 해열제를 드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예방적으로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열제에서 특정 상품인 타이레놀이라는 걸 제품을 꼭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제품은 해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예. 그런 성분명이 들어있는 해열제가 있고 이부브로펜이라는 성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열제 중에서 이부브로펜을 약을 해열제도 잘 듣습니다만 이 부분은 혹여라도 있을 이 항체 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부분은 이제 접종하지 않고 복용하지 않고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좀 드시면 좋겠다 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은 국내에 시판되는 것만 상위 판매량만 쳐도 10가지,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세타미노펜 계열에서 어떤 약을 드시면 좋을지 상의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꼭 특정 회사 것에 약품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부는 이 해열제가 바로 즉각 효과를 나타내는 게 도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8시간 이상 쭉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서방형 해열제라고 합니다. 천천히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고요. 네. 자기 전에 드시면은 밤새도록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약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이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약품을 처방받아서 접종분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 약명 자체가 어렵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그 열이 났을 때 뭘 먹어야 되는지 쉽게 다가오는 명칭을 알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타이레놀이나 이런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방역 당국에서 이런 아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요 상품들을 여러 개를 열거를 해서 좀 투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대표적인 상품들 꼭 타이레놀만 아니더라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10가지 정도가 지금 상위 10대 약품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그걸 하나하나 또 말씀드린 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서 좀 적절치 않고요. 사실 타이레놀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런 해열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세타미노펜 계열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약사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저 같으면 타이레놀과 같은 약물 성분의 약을 주세요. 그거 드셔도 됩니다. 예. 여러 가지 10가지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의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이런 그 약국에 가셔서 약사 선생님들한테 뭐 해열 작용, 백신을 맞고 왔는데 해열할 때 어떤 성분이 좋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벚꽃 개화가 기록된 올해 3월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3월 전국 평균 기온은 8.9도로 평년보다 3도나 높아서 지난 1973년 공식 관측 이후 가장 따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져서 전국 강수량도 109.2mm를 기록해서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봄꽃들도 더욱 화사해지고 있다고요? 네, 봄이 빠르게 찾아오면서 벚꽃에 이어 다양한 봄꽃들도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얗게 피어난 아카시아꽃 옆에 서 있으니까 향긋한 봄 냄새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요. 오늘 쾌청한 하늘에 날씨까지 따뜻해서 봄 기운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따뜻한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7도, 대전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1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함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는 등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2018년 2월 9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KTX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온 거였죠. 베일에 쌓여있던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올림픽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부터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참관하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됐습니다. 평창을 거쳐 서울을 방문한 김여정 부부장,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 등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살얼음판 같았던 한반도의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 27일 무려 11년 만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두 정상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죠. 남북의 평화 분위기는 6월 12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북한의 체제 보장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등 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에도 북미 간의 접촉은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열렸고요. 6월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3자 회동이 실현됐습니다. 다시 남북,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일본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6자 정상회담 구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정세 전환을 노리던 우리 정부로서는 주요 계기 하나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서입니다.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북한은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올림픽위원회 총회 개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올림픽 참석 관련 언급은 쏙 뺐다가 10여일 만에 공식 매체가 아닌 조선체육을 통해 슬그머니 불참 결정 사실을 내놓았습니다. 총회가 열린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과 날선 공방을 벌인 북한이라 뒤늦게 불참을 통보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불참 결정은 그 외형상으로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납치자 문제 등 일본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남북, 미일 연쇄 대화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의 협력이 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스포츠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는 북한이 아직 불참을 공식화하지 않아 남북전 성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도쿄올림픽 불참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한 만큼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여전히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서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장을 방문한 프로파일러들이 김태현을 면담하면서 범죄의 심리나 동기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프로파일러들이 김태현과 면담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 프로파일러 4명이 피의자 김태현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지금은 유치장에 있는 김태현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피의자 김태현의 범행 의도와 성장 배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면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태현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형사과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오늘만큼은 미뤄두고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23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노원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김태현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메신저와 검색 기록을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모녀의 집에 들어간 김태현은 이틀 뒤 검거될 때까지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게 CCTV 등을 통해 파악되는데요. 그동안은 범행 장소에 머무르면서 음료를 마시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자해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김태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속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큰딸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은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은 어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치밀한 준비 끝에 3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벌여서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신상 공개를 결정한 사실을 밝히고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청산의 CCTV 영상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조사했던 342호실의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검찰에 제공했다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 면담 당일 CCTV 보존 기한이 오늘 만료되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관련 영상을 추가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위법이 있었는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면서 진상 확인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언론에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 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그러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거는 내일 치러지는데 우리 일선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지난해 7월 라인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적용합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동안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의 부실 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계약 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라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100%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배상 운운하면서 거부한다면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피해자들과 함께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이번 분쟁 조정 결정 내용은 NH투자증권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계약 3,078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전문 투자자 계약 1,249억 원어치는 착오에 따른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 원으로 GDP 대비 44%에 달했고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 3.1%포인트 수준으로 전 세계 11.8%, 선진국 13.3%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마스크와 신분증 잊지 마시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우철희,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인아, 서울시장 투표하고 집에서 쉬어? 아니면 어디 놀러 가? 선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궐선거잖아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정치부 기자가 공휴일 아닌 것도 아직 모르셨어요? 알만도 한데, 으이구. 쉬는 날 투표도 하고 바람도 좀 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 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청소년들도 어엿한 유권자인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지참 가능합니다. 저 선배, 저 사전투표 때도 근무했는데 보궐선거 당일에 잠깐만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바쁜데 투표할 시간 있어? 일이나 해, 일. 시간이 남아도 난. 네, 이렇게 투표를 막으면 고용주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보궐선거 당일 모두 근무를 해야 해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소에서도 방역은 필수겠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과 손소독,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하시고 겹쳐서 기표하거나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TN 우철희, 송재인입니다.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 20여 곳 선거구에서 막바지 열띤 유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200만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 맡고 계신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이신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의원님, 이제 운명의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인데 먼저 민주당 마지막 날 어떤 전략으로 유세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 박영선 후보는 새벽 4시부터 나왔다 그럽니다. 그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에 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저는 오전에 광화문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참여했는데 네. 많은 지지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론조사 등도 있고 이래서 한참 밀리는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바닥 민심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직접 만나서 면대를 해보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붙이는 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이 선거가 지는 선거가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흥겨운 잔치 같은 이런 분위기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유세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여야 없이 후보들은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선거전에 돌입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에 좀 불리하고 좀 어렵다는 것에 집중 공약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오세훈 후보도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몇 군데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안 오느냐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오늘 시간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신촌 쪽에는 그동안에 못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대를 비롯한 홍익대 그 주변에서 아마 왜 이쪽은 안 오느냐 해서 그쪽을 아마 좀 오후에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그쪽을 홍대, 연대 쪽을 좀 오는 거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표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2일과 3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 여야 해석이 각각 좀 다른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막판에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54%인가 20%를 넘었는데요. 이건 역대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요. 따라서 그 지금까지 선거 결과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우리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로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다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절대 불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결과는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판에 오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뭉치고 있구나.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사전투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시민과 국민의 반응을 보는 것이니까.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 거죠. 뭐 과거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불리한 쪽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번에 우리가 나름대로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20대, 30대가 상당히 많은 투표를 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변화고 또 많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 특히 서울 시민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만을 투표에서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부터 줄 서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전 투표율 이렇게 높게 나온 게 두 정당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본 투표율인데 최종 투표율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상이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이고 반전국적인 선거거든요. 더군다나 내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희들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2, 3일 이 사전선거에 투표를 못한 분들이 얼마나 투표를 할까. 투표율이 높은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건이 지금 보통 선거면 그날이 휴일이라서 다들 투표하러 가실 수 있는데 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저도 지금 장담을 못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0%는 넘지 않겠어요? 우리 설 의원님. 글쎄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당에서나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는 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정치적 큰 논리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문제가 직접 이 시장에 해결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동안 이걸 했냐 못 했냐, 이러한 등식의 투표율이 나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본다 해서 50%는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그 재보선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발언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내외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낙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15% 이상 차이로 이기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터이고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가 3% 이내 차이로 될 것이라는 저 얘기가 사실에 가까울 거로 보고요. 서울, 부산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을 보면은 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좋게 봤는데 근데 참 이게 지난번 서울시장 하면서 사퇴할 때부터
그리고 이번 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하는 은행을 보면은 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실망이 참 커요. 뭐 여야를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게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딱 잡아떼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마지막 TV 토론을 했는데 파이시티 사건 나왔을 때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에 인허가를 내준 건데 그거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모를 턱이 없어요. 최시중 이 방통위원장도 구속됐고 그리고 왕 차관이라고 그랬죠. 박영준 차관도 구속되고 심지어 서울 정무 이 실장하던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철원 실장이 그때 구속됐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지금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그런 세 사람이나 중대 건물이 구속된 사건인데 그걸 자기가 인허가 안 해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말할게요. 내가 그때 해줬는데 참 잘못했던 거다. 사과를 했어야지 바로. 그리고 오늘이라도 어제 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아, 내가 재직 시에 이게 한 거구나. 그러면 드러났으면 당장 사과하고 잘못한 말씀입니다. 했어야 맞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자꾸 거짓말하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잡아떼는 게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시민 이런 분을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여야를 떠났어요. 말씀해 주시죠. 혼자 다 하시면 뭐 우리 예, 저는 이번에 우리 주제가 이낙연 대표가 3% 이긴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15% 이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류는 말씀한 거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제에 또 어제 토론에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각종의 여론조사나 현재 상황이 보고 있는 것이 각 당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공정한 어떤 룰을 놓고 마음의 어떤 생각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가 제일 먼저 여론조사를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32에서 62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불리하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당의 지지도는 34대 48. 그 다음에 후보의 지지도는 19%에서 22%가 우리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무시를 하고 각 당에서 3%, 뭐 10몇 프로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맞는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기관에서 지금껏 해왔던 여론조사를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에 소위 선거의 결과는 우리가 15% 이상 이길 수 있는 수치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나와 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켜볼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수치 말씀하시지만은요, 이 사례가 틀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서 나중에 결과하고 예상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 비교해 보면 틀린 사례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많이 있죠. 특별히요.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는 데서는 항상 틀렸어요. 이를테면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붙었습니다. 그때 비슷하게 한 20% 정도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오세훈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0.6% 차이였습니다. 20% 그러니까. 이상 차이가 난다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요, 종로 선거에서 정세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또 붙었습니다.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20% 이상 이긴다고 방송 3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거꾸로 정세균 후보가 이겼습니다. 13%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안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서른 의원이 말씀의 결론은 여론조사를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요. 나는 그래도 여론조사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사회의 공론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기점을 끝난 거는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루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도 다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지자들이 추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장에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까봐야 한다는 게 답입니다.
그 국정 지표를 여론조사로 표변을 만드는 지금 집권당이나 여당이 이 부분은 왜 부정을 합니까? 아니 국정조사하고 그러니까 투표 결과하고는 다른 사례 아니에요? 민심의 잠시만요. 판도는 오늘 지금 다룰 주제가 여론조사에서 좀 많아서 나오는 의원님, 거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실제 표심이 어떨지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각각의 판단이 있고 각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내일 당장 투표일이니까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좀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서른 의원님께서 그 지금 현재 표심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바로 어제 있었던 토론에 관련된 의혹 제기를 좀 평가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홍 의원님 또 반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공정성을 확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4년의 평가가 상당히 이 부분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를 왜 하느냐. 권력을 가진 자가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824억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그럼 원인 제공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에서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고, 저 자신이 또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것이고, 이래서 저는 이번의 선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자기의 신상 문제, 자기의 주택 문제, 이런 문제의 투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민감하고 또 투표율이 높고, 또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국정지표에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산 교훈의 장소로는 이번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 관련된 파이시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뭐 서른 의원이 보시는 각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짓말이라고 내놓는 많은 것들이 전부가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아쉬운 거는 한명숙 총리 전 후보가 이 문제 거론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열 몇 명의 변호사가 있어서 상당히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한명숙 그 후보가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잘못 봤다. 그 사과를 했어요. 근데 지금 꺼내놓은 이 물건이 그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여기 곰탕 사건만 하나 이제 다른 것 뿐인데, 이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들이 볼 때, 야, 저게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 발전적이냐, 아니면 재탕, 삼탕 계속 울려먹는 것이냐, 여기에 나는 상당히 서울 시민들이 이번 투표에 하나의 가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파이시티 사건, 이 양재동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곡동 관련된 내곡동 얘기신데, 내곡동 얘기는 좀 조금 젖혀놓고 파이시티 사건은요, 어제 토론을 할 때 우리 이 박영선 후보가 물었습니다. 파이시티 때 인허가를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딱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2009년 11월 달에 인허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자기 시장 때 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세 사람이 되잖아요. 기억 속에 딱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강철원 씨가 지금, 그때 구속됐던 강철원 씨가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비서실장을 하는 얘기예요. 그때 시장이 시세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선택이다. 어떻게 그때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느냐.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 있길래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비서실장을 하느냐. 이건 두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당한 의심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얘기에 대해서, 거짓말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도 사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감추고 싶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자, 이 파이시티 사건은 파이시티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의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로 얘기를 하면은 삼자가 듣든지 시민이 납득을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군 구속됐고 그때 당시 비서실장에 있었으니까 당신들이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만 몰고 가버리면은,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때 당시 실체에 있던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을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그 강 실장을 놓고
커넥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걸 시인을 해라.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만들어 나가면은 그걸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제 아니죠. 현장에서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했느냐 했더니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분명히 있죠. 시장 시절에 시장 재임 기간에 인허가 냈습니다. 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사과하라는데 그걸 사과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때 절차와 과정에 있던 실무자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잠시만요. 없다는데 두 분 모두 각자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때 당시에 이 파이스티를 움직이고 결제하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실무자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고 또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원칙대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강철원 이야기를 씨는 못했어요?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돼서 실형 선고가 났습니다. 선고를 했습니다. 유죄로 판결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비서실장 현재 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선거대책본부에 후보 부실장을 앉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라면 절대로 하면 못합니다. 물론이죠. 그 이제 그거 잘못했던 사람을 네, 의원님 비서실장을 잠시만요. 시킨다 하는 부분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번 선거에 직결돼서 무슨 커넥션이 있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오해가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치고 그걸 갖다 놀리면은 그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무슨 증거가 좀 나오면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요. 네. 오늘이라도 어제 TV 토론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럼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 오늘쯤이라도 선거대책본부에서 그건 시장 후보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착각에 의해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 얘기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일체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혹에 나는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쪽 본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실체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설로 오해로 이 중요한 선거에 그걸 갖다가 덧칠 해버리면은 이 진실은 나오지를 않고 자꾸 덧칠 부분에서 가상의 얘기를 했고 오해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아니 내가 무슨 가상의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거는 말씀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커넥션이 있다는 걸 뭘로 얘기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지 의혹을 않느냐, 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안 얘기했습니다. 된다는 거죠. 난 왜 의혹을 갖고 그러니까 사과도 않고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을 놓고 이런 모든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두 분 의원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예, 두 분 의원님 잠시만요. 일단 이 내곡동 관련된 의혹과 달리 파이시티 관련된 사업 관련된 그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두면 그 서초구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파이시티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었다라는 게 불거져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던 사건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서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홍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내곡동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서른 의원님 다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곡동은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걸 임대주택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바꿨는데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한 100만 원 갔다고 그래요, 평당. 그런데 그게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바꾸면서 바꾸고 한 사람이 누구냐?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죠. 바꿨는데 그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 그것도 또 거짓말이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착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넘어갔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100만 원짜리가 뭐 270만 원 가까이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36억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토를 받았는데 주택지를 받았어요. 그 주택지를 받으면서 똑같은 값을 팔았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값을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현금으로 바꿔치기 한다는데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이득이 더 생겨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보면 알 터인데 어쨌든 당장 눈에 드러난 것은 36억 정도의 이득을 챙긴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게 후보 본인의 돈으로 챙겼는지 아니면 부인 이름으로 돼서 부인으로 챙겼겠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시장으로 했었지만은 시장에서 내가 결제를 했지만은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결과는 그렇게 됐다. 그 사과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뭐 엉뚱한 거짓말 하다가 지금 막판에 몰리니까 인정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뭐 이 코가 너무 길어진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그거다 파이시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이거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부정 투기를 했는가. 이 허가의 절차 과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결론이 났던 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부정을 못 합니다. 그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고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는 그렇게 된 것에 여기다가 투기를 했느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에 이것은 우리로부터 유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 이미 다 서류로 나와 있고, 그러면 요즘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공탐집에 저 측량을 하는데 생태탕집 생태탕집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데, 그때 뭐 선글라스를 꼈네, 백바지를 입었네, 구두를 뭘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6년 전의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갖다 끄다가 붙여갖고 만들어서 우리가 김대엽이 사건 이게 다시 보는 것 같은 연출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되풀이인 얘기지만은 한명숙 총리가 누굽니까? 거기에 또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영향이 얼마예요? 이거 똑같은 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삼탕 사탕 하면서도 무슨 이제 식당을 갖다 들여대고, 이 식당에서 이분이 본 것이 16년 전에 그렇게 총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중에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서 도박했었던 데 집으로서 또 그 동네에서는 아주 평판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엊그저께는 어떻게 했어요? 폭탄선을 한다.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공갈을 해서 그렇다. 아니, 야당이 어떻게 압력 넣는다고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야당이 또 압력 넣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덮어씌기를 하고 덧치기를 해서 만들어도 인기와 그리고 이번 투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끝나고라도 진짜 여당이 당당하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걸 거론해서 끝나고서 12비를 한번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당연히 공동으로 할 거입니다. 네. 야당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지나친 얘기고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보다 오히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어쨌든 내곡동 문제에 있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진솔하게 사과하고 나왔으면은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이게 복잡하게 전개된 겁니다. 원인은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 그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파이시티 사건이 나오니까 또 거짓말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아니 사실이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시정을 맞는다는 건. 의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홍 의원님 반론을 듣고 나서 각각 1분 정도씩 지금 선거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거일까지 유권자분들께 간략하게 한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반론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자꾸 되풀이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선거의 초점은 이렇게 흙탕물이 튀는 이런 추잡한 이런 저질스러운 선거가 돼서는 대한민국 서울시의 선거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년의 평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권력형 성추행으로 생긴 824억을 누가 낼 거냐는 거예요. 그건 그 원인 제공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인 제공자 96조 2항을 만들 때는 분명히 당 대표였어요. 도의적 책임져야죠. 또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시장이고. 둘 다 공고롭게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민주당의 시장이에요. 그만뒀어요. 그럼 당에서도 도의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사회 정의고 평등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뒤로 가버리고 엉뚱한 지금 물건을 10년, 16년 전 거 내놓고서 심판받자 하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표장에 몰려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정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서울 시민들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으로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아주 적임자라는 것도 평가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서울시장이 더 인물로 낫겠느냐, 이 판단을 본다면은 저 박영선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심판인이 어쩐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을 1년 뒤에
1년 뒤에 판단하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일 거라 생각해서 네. 다 하셨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딱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중진 의원분과 함께 이번 선거의 의미 그리고 유권자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일단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주멘토단장인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이신 홍문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물씬 풍깁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봄볕에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6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 대전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하지만 오늘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그 밖에 서쪽 지방에도 오전 한때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200억 원 규모의 육군 CCTV 납품업체 라벨가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